안녕하세요. 종교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종교학이 땡땡땡의 레이디오입니다. 종교학이 땡땡땡은 유명한 동요 학교정의 땡땡땡을 본따서 지은 제목인데요. 종교학을 뒤집으면 학교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땡땡땡은 무언가 비어있는 칸을 채울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던 TV 프로그램 스펀지에서는 이 땡땡땡 대신에 네모라는 명칭을 사용했죠. 예를 들어 네모로 된 자석도 있다 라는 명제를 패널들에게 제시하면 패널분들이 그 네모 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퀴즈처럼 맞춘 뒤에 관련 영상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표현은 액체였습니다. 액체로 된 자석도 있다. 보통 자석을 고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모 안에는 보통 기존의 통념을 깨부수는 단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패널분들은 이 네모 속을 채우기 위해 선입견을 벗어나서 생각해야 했는데요. 뭐야, 설마 저게 정답이겠어? 하는 답변들 때문에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종교학의 땡땡땡에서 땡땡땡은 우리가 종교에 대해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컨텐츠입니다. 이번 라디오에서는 종교학과가 어떤 전공인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어떤 태도들로 학문을 연구하는지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종교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종교학과를 전공했다고 하면 자주 돌아오는 답변이 종교학과가 뭔데요? 입니다. 신학과랑 헷갈려 하시는 거죠. 신학과의 경우 신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물론 종교학과랑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성직자가 되려는 분들이 많이 갑니다. 종교학과는 신학과와 매우 다릅니다. 전공자들이 종종 종교학과를 전공하면 종교를 잃는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분과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는 분들이 배우기 훨씬 편한 학과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딱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학의 기원, 종교학은 언제, 어떻게 생긴 학문인가요? 종교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에 한 학자가 나옵니다. 19세기 영국의 동양학자이자 비교 언어학자인 프리드리히 막스 뮬러인데요. 막스 뮬러는 고대 동양 문화, 그중 인도권의 문화를 주로 연구하며 비교 언어학, 비교 신화학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비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교는 사전적 정의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각자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등을 고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가 딱딱하다 보니 좀 더 직관적으로 감을 잡아보기 위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준과 선우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형제간의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쌍둥이면 얼마나 더 비교를 하겠어요. 부모님이 서준과 선우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서준이는 선우보다 요리를 잘하는구나. 선우는 서준이보다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준이는 요리사가, 선우는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준이는 요리사 자격증을 따러 가고 선우는 달리기 시합에 나갔는데 둘 다 꼴찌를 했습니다. 서준이랑 선우가 서로에 비해 요리나 달리기를 잘했을지는 몰라도 그보다 요리와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지요. 선우랑 서준이는 상심을 했고 목표를 포기한 채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와서 보니 서준이는 미술 수업에서, 선우는 연극 동아리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질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서준이는 화가가 되고 선우는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다행히 요리사나 달리기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 예가 학문적인 비교의 필요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비교라고 하면 별로 좋은 감정은 안 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문제 하나 더 풀러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비교는 제대로만 하면 나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신 비교를 잘 해야겠죠? 이게 바로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태어나게 한 아이디어입니다. 막스 밀러는 비교 언어학이나 비교 신화학을 연구하면서 비교를 통해 더 많은 것들과 비교하고 더 많은 기준상에서 비교할수록 각각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괴테의 유명한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 종교에 적용하면 얼마나 놀라운가 보면요. 그 전에도 종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신을 연구하는 신학도 있는데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당연히 없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연구에 비교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던 곳은 주로 계몽주의적 사조, 즉 이성적인 탐구의 전통이 강한 서양이었고,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주로 종교이자 정론이었기 때문에 성경 문장을 한 구절 한 구절 면밀히 분석하거나 역사를 연구하였지만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굳이 비교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단, 적어도 기독교보다 덜 발전한 종교인데 굳이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보았던 거지요. 우리만 해도 만약 제가 그림을 배우는 대학생인데 굳이 초등학생의 그림과 제 그림을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 초등학생이 피카소처럼 정말 신동인 경우를 제외한다면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는 그 정도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스 밀러가 비교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안에서만 바라보면 뭘 더 알 수 있겠어요. 하나만 아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발만큼이나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종교학은 점차 하나 학문 분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종교학의 기원은 비교 종교학이고 여러 가지 종교를 비교함으로써 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이에서 각각의 종교의 기원, 특징, 핵심 등을 더 잘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볼 때 종교학과에 다니던 학생들의 비율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전공이니까 일단 듣고 본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 전반,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여러 종교에 대해 배워보고 싶은 경우, 즉 신이 있고 없고 확인하는 걸 떠나서 종교가 어쨌든 인간 삶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그러니 왜 종교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등이 정말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 절반 정도 있고요. 또 다른 절반은 자기만의 종교, 신앙이 확실히 있는데 그 종교 내부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깊은 의문들을 해소하려고 온 사람들이 절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전공 수업을 들은 편이었는데요. 종교에게 기대하는 바가 엄청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한 종교에 병폐나 문제가 보여도 그래 뭐 세상사가 다 그렇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교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겠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는데 신앙이 강한 사람들, 특히 신앙이 종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 중 몇몇은 종교학과 강의를 들으면서 꽤나 혼란스러워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정말 좋게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 혼란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종교학과에까지 온 거겠죠. 그런 겸손한 탐구의 마음이 어쩌면 종교학과의 기원과도 맞물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제일 옳아서 다른 종교는 볼 필요도 없어. 이런 마음가짐을 넘어선 순간에야 비교 종교학으로서 종교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비교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는가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계통, 유형 등 어떤 측면에 더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화가 됩니다. 또 종교를 역사적인 관점, 즉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양상으로 변화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건 한 종교를 다양한 시간선상에 두고 파악함으로써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론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즉, 한 종교도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더 깊고 자세한 내용들이니 종교학에 대한 기원은 이 정도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종교학의 기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종교학은 한 종교를 더 잘 알기 위해 다양한 종교를 바라보려는 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종교학의 학문적 태도, 어떤 태도로 종교를 연구해야 할까?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구상하였으니 이제 대체 종교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연구의 태도, 학문적 전제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친한 사람들끼리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를 빼고도 분명히 민감한 주제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종교와 정치일까 한동안 고민해보니 아마도 종교와 정치가 신념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믿음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믿음만큼 사람을 강단 있게 혹은 강박적이고 맹목적으로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산도 옮긴다. 그런 비유가 있듯이요. 무엇보다 종교는 단순히 신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과 세계가 어떤 법칙으로 굴러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세계관과도 같습니다. 어떤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세계관이라는 표현으로 치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생 전체, 삶과 우주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세계관, 그것을 지탱해주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부 좌지우지 될 테니 종교는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의 존재 뿌리와 얽혀있는 정말 깊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셈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부정하는 건 괜찮아도 내 신념이나 신을 부정하는 건 용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신념은 개인, 즉 나보다도 우위에 있고 모든 것의 기반이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력 강한 종교를 연구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학이라는 분야는 공격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신념을 다루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학문보다도 접근하는 태도나 방법론,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 중요한 학문적 태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종교학 역시 학문이다 보니 학문에서 통용되는 기본 원리가 마찬가지로 종교학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논리성과 객관성입니다. 첫 번째, 논리성의 경우 비논리적인 주장, 즉 감성적이거나 의무적인 주장을 최대한 지양합니다. 어떤 학문적인 주장을 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논리를 꼭 함께 제시해야 하는 원리지요. 이때 논리는 분석적이어야 하긴 하지만 종교학과 철학과의 몇몇 수업을 듣고 비교해 본 결과 분석 철학처럼 단어와 문법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살펴보는 그 정도 분석보다는 덜 분석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고서 한 편을 쓸 때에도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성은 주관성에 대한 반대 개념인데요. 이때의 주관성은 한 사람의 견해를 의미합니다. 사실 완벽한 객관성이 존재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한 사람의 관점에만 의존하는 건 학문에 적합한 태도는 아닐 겁니다. 이 객관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우화가 장님들의 코끼리 만지기 우화입니다. 한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며 코끼리가 뱀처럼 길고 얇다고 주장하고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며 코끼리는 평평하고 얇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는 마치 나무 몸통처럼 두껍고 단단하다고 주장할 때 셋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는 나름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셋 전부가 코끼리의 전체적인 특성을 정확히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셋의 주장을 합친다고 완벽히 코끼리를 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진술들만 고려할 때보다는 정확합니다. 이 정도의 객관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현대 학문에서는 세계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적인 것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합니다. 다만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지요. 사실 신앙이나 종교적인 체험 등은 되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추구하는 원리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관점을 연구해야만 주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려는 자세가 학문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저는 이 객관성의 원리야말로 학문으로서 종교학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종교학에서 태도 덕분에 그나마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제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논리성과 객관성, 이 두 가지 큰 기둥 외에도 자잘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 종교를 비교할 때 특정 종교를 우위에 두지 않는다. 이런 기준들도 작은 기둥들 중 하나가 되겠지요. 그 자잘한 기둥들 중에 유독 인상 깊게 바뀌었던 태도는 판단 중지입니다. 판단 중지는 원래 철학의 현상학에서 사용되는 학문적인 태도입니다. 현상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판단 중지라는 것입니다. 판단 중지는 원래 에포케라는 말에서 기원하였는데 독일어로는 아인클라머룽, 즉 괄호 넣기, 괄호치기로 번역됩니다. 괄호 안에 땡땡땡을 넣는 겁니다. 여기서 땡땡땡은 우리의 신념, 견해, 의견, 판단 등 여러 선입견을 뜻합니다. 저 현상은 이래, 이 현상은 이래 하는 기존의 생각들을 일단은 괄호 안에 묶어두고 현상을 봐야만 그 전과 다르게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첫인상과 나중의 인상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지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 괄호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학에도 종교현상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사실 종교현상학과 후설 이후 철학의 현상학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종교의 현상학이 종교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 중지하고 바라보려는 태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태도 정도는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논리성과 객관성 모두가 중요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지켜지기는 불가능한 다소 환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 중지의 태도를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그 이후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려고 해도 양보하기 어려운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기준을 배제하고 학문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주장과 탐구에는 특정한 색채가 들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 중지는 이렇듯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을 배제하는 대신에 잠깐 가로 속에 넣어서 개인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럼에도 학문을 할 때는 필요한 거리두기, 중립적인 자세의 필요성도 이야기해주는 개념 같았습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일정한 거리를 지킬 필요가 있듯이 내게 그토록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종교나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정도의 틈은 분명히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해당 종교나 신념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판단 중지는 학문에서도 일상에서도 참 지혜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느껴집니다. 정리하자면 종교학에서는 논리성, 객관성, 판단 중지 등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건 종교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비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입니다. 종교학의 분과. 종교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나요? 종교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종교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목들이 딱히 직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제 기준에 따라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해를 위해 거칠게 분류한 것입니다. 아마 각자의 성향에 따라 끌리는 과목들이 다를 것 같은데요. 꼭 종교학과에 관심이 없더라도 관심 있는 분과를 검색해보거나 그와 관련된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관심 분야를 더 깊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만들어 블로그에 게시해두었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학이 땡땡땡에서는 각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루며 해당 분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개별 종교를 다루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과목명부터 직관적입니다. 시대별로 원시 종교, 고대 종교, 현대 종교가 있고요. 지역별로 세계 종교, 인도 종교, 중국 종교, 일본 종교, 한국 종교 등이 있습니다. 종교별로는요, 불교 개론, 기독교 개론, 이슬람교 개론, 유교 개론, 도교 개론 등이 있습니다. 개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종교의 역사, 유명한 경전 속의 내용, 교리나 의례 등을 개괄적으로 다룹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각 종교가 삶에 줄 수 있는 통찰, 인사이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개론 수업들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라는 현상 자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는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철학의 경우 신이 있다면 악을 왜 해결해주지 않는가? 신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증들은 무엇일까? 와 같이 종교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종교 현상학은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종교 현상을 현상 자체로 이해하려는 분과입니다. 유명한 학자로 미르치아 엘리아데와 반델레우가 있는데요. 특히 엘리아데는 종교학과에서 매우 유명한 학자입니다. 종교사회학은 종교의 사회적인 측면, 즉 집단을 이루는 부분, 집단적인 의례를 치르는 부분 등에 집중을 합니다. 단체로 기도를 하거나 명상수행을 하거나 종교단체를 차리는 것 전부가 사회적인 활동이고, 이런 집단은 특정한 사회적 규칙을 만듭니다. 또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 마르크스 유명한 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등도 다룹니다. 막스 베버, 디르켐 등도 종교사회학 강의에서 다뤘던 학자들입니다. 종교심리학의 경우 종교를 만드는, 그리고 종교를 믿는 인간의 심리적인 기질이나 작용에 집중합니다. 프로이트의 경우 종교를 인류의 집단적 신경증이라고 묘사하였는데요. 신경증에 걸린 환자가 보여주는 히스테릭한 반응들이 있듯이 종교는 인류의 집단적인 신경증이 겉으로 발현되는 증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비관적이고 회의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윌리엄 제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교 인류학의 경우 종교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타일러와 프레이저라는 학자가 대표적인데요. 과거 서구학자들은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원시적인 부족들의 신앙행위를 기독교와 같은 보다 고등한 종교들의 원시적인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원시 부족의 형태에서 정신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종교가 고도화되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생각에서 원시 부족의 종교 문화를 관찰한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런 관점은 비판을 받습니다. 기독교와 서구 중심적인 사고니까요. 그럼에도 그런 아젠다 없이 다른 민족들의 생활상을 탐구하는 인류학적 방법론은 종교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인류학,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4가지 학문은 생겨난 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나타났는데요. 저희 대학을 기준으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은 사회과학대에 속하지만 종교학은 인문대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종교학이 다른 색과 비슷한 결을 가진 부분이 바로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관찰을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종종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책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만큼 문헌적인 탐구를 넘어서 생생한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외에도 비교 종교학, 신화학, 신비주의, 경전과 고전, 종교의례 등 학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신화학과 신비주의의 경우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라디오를 들으시며 제가 왜 이 과목들을 좋아했는지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째로, 한국이라는 국가 문화 속에서 종교에 초점을 맞춘 과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종교, 한국 민속 종교, 한국 기독교, 한국 유교, 한국 불교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정치, 문화, 종교, 의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듯이 종교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문화일 텐데요. 종교가 한 국가 속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듯이 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정치적 상황도 종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 속에서 기독교는 미국에서 기독교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지역적 상황 속에 종교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양상으로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한국 종교는 전공 필수 과목이었는데 무속신앙에서 시작해 아주 다양한 종교들의 양상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학이라는 학문 분과를 다루는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학과를 배웠다고 하면 열이면 열 종교학과에서는 대체 뭘 배우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간혹 영화평론가 이동진 님도 종교학과잖아요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신학과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꽤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학 자체가 상대적으로 신생학문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학문적인 태도나 방법론에 대해서 활발한 고민과 논의를 하기 때문에 종교학 자체를 다루는 수업들의 중요도가 큰 편이었습니다. 종교학의 전개, 종교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졸업 논문을 위한 지도 수업이나 교직 이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목에 대한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의무적으로 한 것이고요. 사실 여타 분과들이 그렇듯 종교사회학과 종교현상학이 칼같이 나뉠 수 없고 종교인류학과 종교심리학이 깔끔하게 분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구분들은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정말 다양한 관점과 연구 방법론 그리고 시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종교학의 기원, 종교학의 학문적인 태도, 종교학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제가 처음 종교학과에 진입하기로 마음먹고 수업을 들으러 갔던 학기가 떠오릅니다. 17년도 3월이었습니다. 어지러웠던 시국이 점점 정리되던 시기였고 날씨도 참 따뜻해 한 달 정도가 지나 관악산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모로 봄이 강하게 느껴지던 공기였죠. 전까지는 별 관심도 없던 학문을 오랜 고심 끝에 스스로 선택하여 진입하고 처음부터 배워나간다는 생각에 새내기 때보다도 설렜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로부터 5년 정도가 지나 졸업을 한 지 꽤 된 상태에서 과거의 배움들을 정리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즐거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종교학이 땡땡땡으로 찾아뵙겠습니다.